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9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여전히 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1, S&P 500이 1.03, 나스닥이 0.60% 하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제대로 기술적인 반등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외치는 저 똥꼬집 때문에 시장이 짜증이 나 있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면은요. 우선 8월달 전미활동 지수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6월달에 마이너스 0.25였다가 7월달에 플러스 0.27로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8월달에 제로가 됐습니다. 자, 9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관할 지역 기업활동 지수는 8월달에는 마이너스 12.9였는데 9월달에는 마이너스 17.2로 전월 대비 더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날 같은 경우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영국에 대한 걱정인 거죠. 영국이 며칠 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별로 곱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국이 내놓은 감세 정책은 구닥다리 정책인 거죠. 바로 낙수 효과를 노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정책과 흡사한 거죠. 투자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이 트렌드의 낙수 효과는 맞지도 않는데 저거 낙수 효과 한다고 경기 부양 되겠어? 오히려 경기 부양은커녕 지금 영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러한 영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스럽다 보니까 영국을 대표로 하는 파운드와 약세, 영국을 대표하는 국채 가격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하나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한 10월 20일 경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참석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유동성 공급하는 거 좋아하고요. 약간 이 경제가 들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매파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하고 따라서 그들의 발언들은 그렇게 주식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FOMC 회의에 대한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 의원들이 매파 성향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연준 의원들은요.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정신 나간 유동성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인정하진 않죠. 그래서 시장에다가 강력한 매도 신호를 줍니다. 어떻게요? 경기가 침체가 되든 말든 우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무조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할 거야. 목에 칼이더라도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에 75bp씩 그동안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중순에 발표된 8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8.3%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 충격을 연준 의원들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이 유동성을 잡는 건 무리가 있구나. 그리고 선택한 게 뭐냐면 시장의 공포를 선사함으로써 그냥 이 유동성이 스스로 공포에 떨면서
거품이 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제 플러스가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11월 초에 그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전까지 11월 FOMC 회의가 열리기 D-Day 10일 전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텐데 특히 이번 주에는요. 9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말하지 못했던 블랙아웃 기간 동안 발언하지 못했던 연준 의원들이 무대기로 쏟아져 나와서 발언들을 합니다. 이날은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바로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연준 의원들은요. 자기네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그동안의 코로나19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이 유동성이 몸집을 불려서 이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다다른 유동성이 스스로 아이고 무서워. 나는 던지고 나갈래. 나는 포기할래. 그리고 투매를 던지는 과정에서 이 유동성 자산시장이 점점 꺼지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유동성의 거품이 붕괴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플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지난 1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620조 증발했다고 했죠. 아마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 하락까지 더 플러스시키면 더 많은 금액이 증발했을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증발했다라기보다 그냥 그만큼의 거품이 꺼진 거라고 보시면 훨씬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하단은 2250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고 있고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 더 엉망진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오너 리스크를 조금 더 고려해서 2250포인트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놓자. 대신에 그렇다고 공포에 떨어서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P 500 지수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14일 평균 상대 강도 지수가 25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25는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 30 이하로 내려오면은 과매도권. 자, 과매도권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 팔고 싶어. 이거예요. 시장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나 팔아야겠어. 이런 심리가 가득한 거고요. 70 이상은 과매수권이라고 하는데 이 과매수권은 뭐라고 합니까? 더 갈 거야 하고 외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과매수권이라고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S&P 지수 최대 3,000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은 1.03% 하락해서 3,655포인트거든요. 그러면 3,000포인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20%가 넘게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공포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공포스러운 예측을 하면서 만약 어떤 것이 무너질지를 경계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쓸카드가 많아서, 지네들은 계속 잘난 맛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로존은 경제가 안 좋죠. 중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고 부양책 쓰는데 안 좋죠.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안 좋죠. 남미 국가들 디폴트 될지 모르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돈다방 미쓰리는 좀 빨라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제를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거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늦게 뒤통수 맞는 것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충하고 제거하면서 조금 더 전망을 치밀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S&P 500이 3천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 무너질지를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면 지금이다. 글쎄요, 저는 이미 한 두어 달 정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위기는요,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걱정돼. 이럴 때 터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걱정스러워 할 때 다들 조심해요. 그러다가 뭔가 터지지 않고 왠지 뭔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네. 이제는 좀 너무 긴장했어. 이제는 조금 느슨해질까 하는 순간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금융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굵직굵직한 리스크들. IMF 우리가 예측했나요? 2000년도 대우가 망하면서 IT 버블 예측했나요? 9.11 테러 예측했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예측했습니까? 물론 분명히 전조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위기 상황을 보면은요, 오히려 평화롭다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뭔가 이제는 좀, 한 곱이 넘겼나? 하는 그 타이밍에, 그리고 설마 하지만, 괜찮겠지 하는 그 타이밍에 진짜 위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때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겁나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을 증권회사에서 겁나게 쏟아냈습니다. 이게 제가 비웃었죠. 여러분,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다고 영국 땅덩어리가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안드로메다로 갑니까? 그냥 그래 봤자 영국은 유럽 국가들과 타닥타닥 붙어 있고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시스템, 유로존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그냥 분리됐을 뿐이지 지네들끼리 주고받고 교류하고 난리부르스를 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뭐라고 했냐면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유럽연합은 붕괴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유럽연합이 뭉치게 된 이유는요. 힘을 모으기 위함이었죠. 미국을 상대로. 근데 그게요. 좋을 땐 좋은 건데 나쁠 때는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해드렸어요.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 삼형제인데 큰아들이 의사고 둘째 아들이 변호사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형제들이 그렇게 다들 잘 나가. 돈을 잘 벌어요. 경제가 좋으니까. 우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경제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는 셋째가 경제가 힘들어져요. 초반에는 큰형과 둘째 형이 도와줍니다. 이 녀석아 좀 똑바로 하라니까 왜 그랬어? 좀 다시 해봐. 자, 형이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봐.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셋째가 회복을 못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임이 뜸해져요. 불편해요.
큰형과 둘째 형이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다가 이제 와이프가 징징거리죠. 아우, 자기는 언제까지 도련님 도와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만날 때마다 분명히 그 막내 아들의 그 우거진 인상, 혹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모이기 싫어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동안 유럽연합을 지지했던 독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한 영국은요, 영국이 또 얼마나 어깨에 뽕 넣는 또 가오 잡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브렉시트라고 하고 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옛날의 영국 제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좀 주춤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옛날 그 영국의 위대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국의 경기를 부흥시키고자 감세 정책을 쓴 겁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한. 자, 이탈리아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파 연합이 승리할 거라고 하고 있죠. 자,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2010년도죠, 정확히. 유럽발 금융위기에 그리스 디폴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줄줄이 디폴트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감 속에서 이탈리아 디폴트를 걱정했었습니다. 자, 지난번 영국이 브렉시트 할 때요, 이탈리아도 튀어나가고 싶어 했어요. 아마 분명히 이탈리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금 우파 연합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유로존의 붕괴, 유럽연합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저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꼬라지가 될지 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볼게요.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새날 방송도 들으시는 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예. 뭐 죄송한데 제 자세한 소개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그 매매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많다. 자, 좀 좋은 종목 좀 추천해 달라라는 메일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답변을 며칠 동안 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예, 굉장히 무례했죠. 예, 저보다 좀 나이가 위신데, 근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종목을 막 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종목을 막 남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황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결국 시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제 시황이 어느 정도 저점인 구간이 될 때 내가 메일을 보내드려야겠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매매하신 종목 중에 나 이 종목의 흐름은 좀 알 것 같아. 그렇게 아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나 이 종목들은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테마, 여러 종목을 건드리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흐르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네 하고 손바닥 위에 놓고 갖고 노는 그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종목 몰라라고 하시지만 그거는요, 너무 겸손한 얘기고요.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본인들이 뭔가 매매를 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딱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이 타이밍 정도에 들어가서는 샀는데 손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종목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을 이제 딛고 있는 거니까 매매하신 종목 중에 제일 잘하시는 종목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된다. 방망이는 짧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답장에 써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제가 물갈이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죠. 오늘 동시 호가에
관심 종목에 거의 모든 칸이 시퍼렇게 진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한가로 반대 매매 물량이 매도 주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물갈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그렇게 신용 물량 같은 그런 신용 물량이든 뭐 현금 미수 물량이든 어쨌든 간에 반대 매매 물량이 하한가로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해서 그냥 하한가로 다 체결해버리고 확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한가로 팔리는 거는 또 원치 않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또 하한가로 매도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떠받치는 또 매수 수량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코스피 예상 밴드가 2200이 깨졌었어요. 2100 몇십 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즉 2000 제가 여러분 물갈이 돼야 돼요. 이제 툼에 나와야 돼요. 했던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오늘 아침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대신 그 물량이 적재 가격에 적재적소라는 말은 안 맞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에 물량 소화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소화가 덜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동시호가에 강력한 코스피 예상 지수 2200이 깨지는 모습,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9%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1차 물량이 소화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 갔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0시 17분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지금 약보합 강보합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왠지 더 내가 올라가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산다는 얘기인데 내가 사면 또 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더 빠질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사지도 못하고 또 팔자니 너무 손해보고 또 왠지 반등 올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환율이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환율이 떨어졌다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시장은요. 눈치를 겁나 보면서 바닥을 다질 겁니다. 물론 방망이는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 물량이 소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모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뉴욕 증시를 토닥거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토닥거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10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겁나게 후진다면 그런 시점에서 연준이 이렇게 똥꼬집 부리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용 지표가 부진해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요. 너무 급해. 아니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2% 그렇게 뭐 당장 해야 돼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유동성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동안에 25bp, 50bp, 6월달 75, 7월달 75 이렇게 금리 인상했으면 걔네들이 이게 가속도를 좀 붙여야 될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시장에서 허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10월 달에 발표될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굉장히 둔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8.3% 나왔죠. 저는
8%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공포를 먹고 희망은 없어 보이며 하루라도 먼저 빨리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설움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눈치 보게 갈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요, 주식시장에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 악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악재가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너무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일 처리 못했잖아요. 똑바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소화돼야 되는 과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막 먹었어요. 체했어. 그래서 막 손도 따고 막 활명수 같은 것도 막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 순간에 윽 하고 소화가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듯이 지금 시장은요, 유동성을 소화시켜야 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소화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어느 정도 물갈이는 됐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물갈이가 다 안 됐어요. 다시 빠질 겁니다. 그 다시 빠지기 전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마치 지난번 8월 달에 하다가 증권사들이 2600포인트를 제시한 거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저는 2600포인트 같은 개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시장을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시거나 뭐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제가 20년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보는 거는 항상 그렇게 털리는 개인들만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자기 돈으로, 여윳돈으로 느긋하게 그냥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요즘에 제가 아니었는데 예전에 제가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주식으로 한 달에 뭐 엄청나게 수익 내준다라는 거 사기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안정적으로 그냥 이주임 1년 금리 이자보다만 좀 벌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그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수익 많이 내주면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주식해서 1년 동안 그냥 은행 이자보다만 좀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롭게 한 1년 정도 보고, 물이 들어올 때는 노도 막 짓고, 물이 좀 빠질 때는 주춤하고 몸 좀 낮추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행에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들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1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3,000포인트 못 간다고 얘기했고, 올해 흐름 이럴 거라고 얘기했고, 예, 다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내년도 증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위기는 오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어떤 것이 무너질지를 경계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이 얘기 제가 한 2, 3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투자 시장의 심리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절대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돼서 다시 기회가 오게 되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서 그동안에 손해봤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손해보지 않도록 재무장해서 또 때가 되면은 그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느긋하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요,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행운이를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행운이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가슴 있는데 무슨 이렇게 혹 같은 게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저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예, 저의 정신적인 그 지주인, 예, 행운이에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우리 진보방송을 위해서, 예, 저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